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으로 우리 니체와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체 영어로는 책 제목이 Thus Spoke Zarathustr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니체의 모습입니다. 자, 책이 여러 가지 표지가 여러 가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고 니체의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의 생애하고 조금 생애를 좀 잘 알면 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헌학자, 옛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 실존주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태생이 1844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센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 목사 집안의 외아들로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세 공주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왕의 특별한 주선으로 레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니체가 왕의 생일 축제 날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집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탄탄하던 니체의 집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5살 때 아버지가 병이 아니고 현관앞 청계에서 넘어져서 내진탕을 앓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남동생 요제프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5세라는 어린 나이에 두 건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당시 25살, 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학생, 갓 졸업한 대학생 정도 되겠죠. 그리고 누이 여동생이 있어요. 누이 동생과 함께 외갓집으로 옮겨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어머니, 노처녀인 이모, 여동생 틈에서 자라서 주변에 남자가 없었어요. 남자가. 그래서 여성들 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성적인 성향의 아이로 자라는데 이러한 가정적,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체는 아주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서 꼬마 목사라는 이름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거의 암송하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니체 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고 8세에는 작곡을 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에는 이미 자서전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니체는 굉장한 천재성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음악과 독일어, 작문 등에서 월등한 재능을 보이면서 문제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의 일탈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당시 19세기 학교의 경직된 딱딱한 분위기와 낡은 도덕을 비웃으면서 반항적인 기질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니체는 당시 학생들을 감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반장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맡았는데 이것을 장난기 있게 익살스러운 내용으로 기록하여서 선생님들이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그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고 벌칙으로 감금, 외출 금지 이런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그는 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직후 아직까지 일탈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회원들과 함께 극장도 출입하고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이 본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여성들 주변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성장한 세심한 성격이나 소극적인 면들을 좀 극복해보고 남성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일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망대로 자기의 희망이 아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본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본 대학에는 리첼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니체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너 신학이 너한테 맞지 않겠구나. 그러면 다른 걸 전공해 보아라. 그래서 리첼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둘이 같이 옮겨서 문헌학이라는 걸 연구하게 됩니다. 문헌학으로 바꿉니다. 어느 날 문헌학이니까 옛날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헌책방을 지나가다가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란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탐독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 합니다. 와,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책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체가 이제 종교에서, 신학에서, 문헌학에서 철학과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에 그후부터는 심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20대의 젊은 나이 때부터 수년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쓰기 시작하여 1818년에 출간하였습니다. 니체 탄생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이 체계가 출판된 지 26년이 지난 1844년은 이 책가 출생한 연도네요.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부록인 어록가 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생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시에 1820년대에 동양학자인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를 접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나 하면요. 니체의 사상에서는 철학,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은 철학, 그 다음에 동양적 사상이 잠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가들이 서양과는 전혀 다른 환경, 언어, 문화 속에서도 근대적인 철학의 과제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최초로 동양 철학의 세련된 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철학자로도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니체도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 그러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체계 제목이 좀 어렵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도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겉에 드러나는 표현된 세상도 없다.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 드러난 세계도 없다. 이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의지, 주의설,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각한 의지에 대한 이론과 쇼펜하우어의 심리적인 함축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욕망 그 자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투쟁하고 갈망하는 에너지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핵심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없으면 그러한 표상도 세계도 없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지, 이러한 것이 니체의 사상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권력의 의지라고 우리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유토피아적 천국론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부질없는 욕망, 허무한 존재성을 선포한 철학적 고백록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체는 또 그래서 문헌학 했죠. 문헌학에서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아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세에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1년 동안 포병대에서 근무하다가 당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가슴에 큰 타박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상처는 니체를 한평생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고통과 두통과 이런 걸 달고 다녔죠. 그리고 그 이후 리첼 교수의 추천으로 당시에 박사학위도 없이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로 초빙됩니다. 추천사 하나만으로. 추천사. 대단하죠. 박사학위도 없이 교수가 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첼 교수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써 39년이란 세월 동안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내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니체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성숙한 청년을 일찍이 본 일이 없다. 니체는 천재다. 그는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천서 한 장으로 박사학위 없이, 철학 박사학위 없이 바젤 대학의 교수로 아주 젊은 나이, 25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25세 되던 해에 리체는 라이프치 대학에서 라이프치 문헌학을 공부한 이 대학에서 그는 이미 교수이므로 우리는 동료를 테스트할 수 없다라는 교수의 결의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받은 것은 아니고 그가 2년 전에 써놓은 논문 디오게네스 레어티우스라는 그 논문을 학위 수여의 근거로 삼는다는 전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젤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풍부한 강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편두통, 치질, 가스군에서 말에서 떨어져 생긴 가슴앓이, 류마티즘,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식 같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니체는 보불 전쟁이 끝나자 다시 시달리면서 다시 위생병으로 지원하여 다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군이 문제예요. 항상 거기서 이질과 디프테리아 등에 걸려서 건강이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약을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잘못 쓴 탓에 극심한 신경쇠약, 두통, 위장병 등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소화제와 수면제, 두통약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디오게네스라는 것이 갑자기 왜 나왔냐? 논문이 디오게네스 레오티루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오게네스가 여러분 누군가 왜 이 사람이 이걸 공부했지? 니체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디오게네스 잠시 준비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어떤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알렉산드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코린토스에 머물 때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죠. 햇빛이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누운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나는 개같은 디오게네스요. 알렉산더 대왕,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소. 디오게네스, 그대는 선한 자인가? 그렇소. 그렇다면 선한 자를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겠소?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다 해주겠소.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빨리 비켜주시오. 내 일광욕 방해돼요. 이 말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 배포와 이 편안함과 이 자연스러움에 알렉산더 대왕이 매료되고 마는 것이죠. 매료되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만끽하려는 디오게네스, 이러한 것들이 니체의 사상, 현재 이 순간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니체의 사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적인 욕구를 인정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자, 이제 되었나요? 그 다음. 그래서 이 당시 그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자, 햇빛 가리지 말고 사라지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거를 이게 관해서 니체가 그 논문으로 쓴 것이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니체. 우리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정말 우리 두통 조금이라도 생기면 머리 지끈지끈하고 정말 인상 쓰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니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픈 와중에서도 잠시 정신이 돌아올 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7세에 병으로 군 휴가 중에 휴가 나와가지고도 글을 써요. 6주일 만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명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니체가 당시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는 여전히 기독교가 사상이 만연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 종교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사회에.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를 비방했으니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학계와 학생들로부터 반감과 외면을 당합니다. 근데 바그너와 자기 몇몇 친구들로부터는 또 찬사를 받기도 하죠.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수다 보니까 다음 학기, 겨울 학기에 청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명성으로 아무리 천재라도 돌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차 강의가 줄어들고 그 와중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 착란 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집필을 계속했고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12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와중에 있었던 저술이라든지 사건은 우리 좀 이따 또 공부할 겁니다.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합니다. 왜? 니체는 당시 서구 기독교의 전통을 부수고 기독교를 없앤다기보다 기독교가 많이 그 당시에도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지만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타락한 기독교 사상이 많이 만연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내려 부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가치를 그 자리에 정립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피 터지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었다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니체가 아버지가 5세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외가로 와서 이모, 뭐 여동생, 어머니 사이에서 여자들 사이에만 성장했다 했죠. 그래서 니체 여성에 대해서 알면은 니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여동생 엘리자베스입니다. 여동생. 그 다음에 여기 니체 루살로메라고 니체가 사랑한 여인입니다. 루살로메. 그 다음에 코지마라고 박은의 와이프입니다. 박은의 부인인 코지마를 한때 사랑하기도 했죠. 그래서 루살로메하고는 동거를 합니다. 어떤 육체적 관계 없이 정신적인 그 벗으로서 동거를 해서 정혼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여동생은 옆에서 계속 집요한 간섭을 하고 니체를 오빠를 보호하고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우리가 공부할 책에도 보면 니체가 여성에 대한 혐오하는 말들이 이러한 여성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책을 읽다가 니체의 여성 혐오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나 이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루살로메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니체와 루살로메. 루살로메는 당시 독일의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 아주 똑똑한 여성에서 아주 똑똑한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은 파탈적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니체뿐만 아니라 릴케 심리학자 프로이트에게 영감을 준 여인이고 아름다운 외모와 지적인 모습으로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뮤즈로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기가 뛰어난 이런 조건을 이 여성은 수줍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즐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실질적인 육체관계를 맺는 남자와 지적인 욕구만 채워주고 정신적으로 대화만 하는 남자를 구분해놨고 사귀었습니다. 그럼 니체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남자에 속했겠죠. 그러니까 니체가 더 미쳐버릴 수밖에 없죠. 자신은 이 여성을 좋아하는데 니는 내 정신적인 벗이다. 그러나 떠나지는 마라. 내 옆에 동거하면서 있어라. 남자를 거의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성이라 이기적인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또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많은 작품을 탄생하게 만들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삶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니체와 루살롬에 대해서 재밌으니까 한번 또 들어봅시다. 루살로메라는 여성은 남자를 많이 사귀었어요. 첫사랑은 루트 교회 목사인 하인리 길로트, 이 사람을 사귀었는데 첫사랑, 이 사람한테 철학, 형이상, 논리학, 종교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해졌어요. 이 사람과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거쳐서 취리 대학 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루살로메가 폐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가서 휴양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로 갔는데 젊은 철학자 파울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파울레 기억해 주세요. 파울레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막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는 역시 이 루살로메를 매우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받아주진 않았죠. 그래서 레에게 스승이다 친구인 니체를 그녀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 파울레, 그 다음에 루살로메,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루살로메를 보고 니체가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왜? 너무 똑똑하니까.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한테도 소개하는 듯 친구들한테도 소개하고 아주 아꼈어요. 그래서 이제 루살로메가 니체하고 사귀게 됩니다. 일단 레하고 절교하고 나서 셋이서 사귀다가, 그런데
그래서 니체는 이 세 사람입니다. 가운데가 파울레고 루살로메, 맨 오른쪽이 니체입니다. 니체는 살로메에게 청을 합니다. 이래는 못 살겠다. 결혼하자 제발. 그러나 단칼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친구하고는 결혼을 못한다 하며 절교를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니는 보내고 레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그래서 레와 니체에게 이제 세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 세 명이서 동거를 하자. 당시 획기적인 삶이죠. 그죠? 둘이도 아니고 셋이서 동거를 하자. 그래서 셋이서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레는 살로메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 동거도 괜찮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 레는 부자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가 청혼을 다시 합니다. 이래는 못 살겠다. 살로메 결혼하자. 그래서 거절당하자 니체는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동생의 영향도 있었겠죠. 여동생이 루살로메를 찾아가 우리 오빠 그렇게 하다니 하면서 머리카락은 꺾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입김이 있었겠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살로메가 하고 파울레만 만났겠죠. 이 파울레는 계속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울레가 다시 루살로메에게 이제 둘이만 남았을 때 청혼을 합니다. 루는 그녀에게 너와 결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런데 거절하고 대신에 루살로메는 니체도 거절해서 빵 차고, 그 다음에 파울레도 빵 차고, 대신에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동양 언어학자인 안드레아스라는 사람 제3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데도 이게 또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되 조건이 뭐냐,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겠다. 결혼은 남자들이 나를 자꾸 찝쩍거리니까 결혼을 일단 해야 되겠다. 성생활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남자들과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외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런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이 결혼 소식을 듣고 니체는 우울증에 빠지고 레는 서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장소인 절벽 앞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죽었습니다. 루살로메 때문에. 안드레아스는 당시 프로이센 정부에서 교수였으나 교수직을 박탈하고 이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인 루살로메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류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루살로메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우리 시인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시인을 만나 다시 친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인데 그냥 라이너 르네, 원래 르네인데 르네를 라이너로 바꿀 정도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로메나 릴케에게 또 여러 가지 톨스토이 같은 문호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릴케 문학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릴케와 살로메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 릴케가 너무 집착하고 우상화하려는 그런데 실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제를 하고 릴케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릴케는 그러나 릴케는 그녀를 위해서 그대의 축제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써서 발간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게 됩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루살로메를 위한 우리 시 잠시 읽어볼게요.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으세요. 나는 당신을 내 마음으로 잡을 것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 내 머리가 고동칠 것입니다. 당신이 내 머리에 불을 지르면 그때는 내 피 속에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성을 사랑했던지 절절하게 나타나죠, 이 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릴케를 그렇게 또 발로 차고 누구를 사귀냐?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트,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를 사귀게 됩니다. 릴케의 집착적인 행동이 염증을 보이고 이제 죽는 날까지 릴케하고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릴케와 헤어지고 난 후에 1912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제3차 정신분석학회에서 정신분석학회의 대가인 프로이트를 소개받아 죽을 때까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루살로메는 남성 철학자, 시인, 심리학자 어떤 대가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연문을 뿌리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유분방한 여성이 니체와 결혼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그 이후로 여성을 사귀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게 되죠. 자, 이제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한번 보고 갈게요. 엘리자베스는 유일하게 니체 곁에 남아있던 여자가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내 오빠 니체는 나의 남자라가 조금 약간 도라이죠. 그래서 니체를 교묘하게 휘어잡아서 오빠가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떤 유고집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막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넣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의 여동생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니체가 여성을 더욱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체가 8세 때부터 음악을 연주했다 할 정도로 음악이 심취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음악가 바그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세에는 피아노를 연주를 시작하고 작곡에도 재능을 보였다. 니체는 음악이 없었던들 나에게 인생이 전혀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라고 할 만큼 니체와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868년, 그러니까 21 살 때 라이프치히에서 바그너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로 아까 본 대학에서 옮겨갔죠. 그래서 니체 나이가 그 당시에 31세였다고 하네요. 31세 맞나? 계산이 맞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관점, 삶의 가치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절친이 됩니다. 그래서 1872년에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4년 후에, 오래가지 못했네요. 바그너의 새로운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니체는 바그너와 결별합니다. 그 이유는 니체는 무신론자,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했다고 했죠. 그러나 바그너는 종교적인 음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그너는 기독교적인 예술, 내세라든지 이런 걸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하고 결별을 고합니다. 바그너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화나겠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가 바그너 너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너마저 정복당한 자야 하고 애통했다 합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적나라한 비판을 받은 바그너는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잡지에 실어서 공개했고, 이 일로 개인적인 편지를 잡지에 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는 바그너를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다 합니다. 약속해라. 니체가 내가 죽거든 내 관 옆에는 친구들만 서게 하고 쓸데없는 조문객을 거절한다. 목사나 누구를 막론하고 말하지 못하는 내 시체 옆에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나를 정직한 이교도로서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니체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자라투스트라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많지만은 40분만 딱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투스트라의 탄생, 35세에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왜? 견디기 힘든 두통, 눈 통증, 시력 약화, 우울증, 그 다음에 교재의 어려움, 회의, 교수에 대한 회의, 학생들에 대한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학생들을 상대하다가는 자신도 재능 없는 바보가 되고, 재능 없는 교수를 상대하다가는 자신의 재능까지도 더럽혀진다. 뭐 이런 갖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와는 너무나 앞서가는, 맞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아까 르살롬의 이 여성과의 이별의 상처를 안은 채 불과 10여일 만에 우리가 공부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4부로 되었는데, 일단 1, 2부를 1883년에, 그 다음에 3부는 1884년에. 그러나 누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0부만 팔려나가서, 60부가 팔려나갔다기보다도 거의 뭐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4부는 이제 아무도 안 팔리니까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40부를 인쇄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의 탄생은 당시에는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부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니체는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피를 토하면서 쓴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울기도, 몇 시간씩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신질환 속에서 니체는 계속 저술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에 대한 한마디의 대답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체험이었다. 그래서 니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세에 엄청난 일이 생겨납니다. 44세에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곳으로 이제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체는 점점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병세가 이 보이는 와중에서도 우상들의 항원,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런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책들은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시처럼 짤막짤막하게 써놨어요. 그러나 이 짤막한 문장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든 짤막한 경구지만 이 안에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포리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의 넋두리다 라고 혹평을 하기도 하고 해서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리노로 갔다고 했죠, 아파서. 자, 토리노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나. 토리노의 마보와 말. 자, 이 그림 보세요. 45세에 급속히 몸이 쇠약해진 니체는 토리노의 길거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왜? 집에서 있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린 말이 마부한테 빨리 못 간다고 막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내려와서 마부에게 학대받는 말을 끌어안으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면서 막 이 정신착란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그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만에 깨어난 그는 완전한 정신착란에 빠졌고,
그래서 예나 병원에서 진행성 마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독교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나쁜 놈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니체가 말을 끌어안고 오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니체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쓰러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36년 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니체는 재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 또 다음 시간에 재밌게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